오늘서부터는 보르도 와인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르도 와인 하면은 뭐 편의점에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가장 유명한 지역 와인 하면은 보르도를 많이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와인 산지들이 많은데 네네. 브랜드라고 지역을 이제 브랜드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보르도고, 또 와인을 우리가 이제 선물하거나 할 때 잘 모르면 그 가서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근데 보르도 들어본 적이 있어. 왠지 진짜. 프랑스 거고 뭐 야 좀 고비인 것 같아라고 해서 보르도를 이제 선물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시는 분들도 이 와인이 정말 취향 따라 다른데 그래도 보르도 정도 사주시면은 남자분들은 보통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서 더더욱 이제 보르도가 이제 많이 유통이 되죠.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가 이렇게 좀 네모처럼 이렇게 생겨 있으면 서남쪽 해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서양이요. 대서양. 서남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와인 또는 좋은 와인의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위치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프랑스의 서쪽은 대서양을 면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중해 쪽이 그냥 와인을, 그러니까 그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는 용도로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훨씬 더 유리한데, 보통 그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서양 쪽은 날씨도 여름에 좀 뭐 비도 좀 오기도 하고 습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 보르도가 그렇죠, 보르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중세 이후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 술에 대한 수입을 많이 하고, 술은 정말 좋은 술을 많이 사가기로 수입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사실은 영국이었잖아요. 영국. 네. 그래서 이제 영국과의 이런 교역, 영국의 좋은 와인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보내고 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상업적인 이유에서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그 근처에 항이 있으니까 항 근처에서 포도 농사 좀 될 만한 데는 포도를 심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 여기가 이제 산업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은 포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도 입장. 그죠? 포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부르고뉴라든지 기타 진짜 지중해성 기후에 있는 그런 지역보다 뭐 예를 들면 좀 그 질이 안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후로만 봤을 때는 포도 농사에 가장 최적화된 곳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르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상업적으로 굉장한 투자가 영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보르도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보르도에서 주로 하는 품종들인데, 까베르네 소비뇽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 클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계통이 다른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재배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재배가 잘 되도록 육종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형질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품종들을 다 재배한 다음에 얘를 블렌딩하는 기술이 보르도는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고, 상대적으로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단일 품종처럼 하고 있잖아요. 피노누아. 웬만하면 안 썩.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블렌딩을 통해서 맛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양조 기술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이제 보르도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보르도 와인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거는 그 동안의 그 오랜 시간의 어떤 축적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금 뭐 아까도 부르고뉴 와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크게 이제 봤을 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가 보르도랑 부르고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뉴 시리즈도 했었으니까 한번 슬쩍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고뉴는 보통 단일 품종 위주로 이제 하는데, 보르도는 웬만하면 이제 블렌딩을 한다, 썩는다. 그게 일단은 좀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 보르도 와인들은 웬만하면은 다 그 섞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정해져 있는
품종 몇 가지. 그 양조장이 정하는 아니죠. 이 보르도 AOC에서 네. 보르도 와인이야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품종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대표적인 게 까베르네 소비뇽, 그다음에 메를로, 뿌띠베르도, 카베르네 프랑. 네. 그래서 적었어요. 아, 적었어요? 네. 네. 메를로, 카베르네 소비뇽, 카베르네 프랑, 뿌띠베르도, 말백, 까르메네레까지. 근데 지금 기후 변화가 심각해져가지고요. 네네. 두 개를 더 집어넣는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재배적성이 예전에는 잘 맞았는데 기후가 변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슬슬 태화의 조짐이 이제 보이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이제 무더위, 훨씬 광량이 많아지고 좀 더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더 허가해 달라. 그래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왜 우리가 부르고뉴는 도메니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샤또가 이제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양조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샤또 어쩌고 샤또 어쩌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 그 포도원에서는 그 정해진 그 이 몇 가지 품종 중에서 섞는 거는 자기 그렇죠. 포도원들 나름대로의 네. 노하우대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해가 이제 바뀌는데 그 블렌딩의 비율도 그 다음에 또 이 비율은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빈티지마다 다를 수 있는 빈티지마다 건가요? 다르고 저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어저께 밤에 좀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겠지만 샤또 라퐁 로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 와이너리에 들어갔더니 얘네들은 정보 공개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올해 빈티지에는 어떤 품종의 것을 몇 프로 넣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매년 다 기록을 해서 다 공개를 하는데 봤더니 어떤 애는 품종이 4개가 들어가고 어떤 애는 2개가 들어가고 비율도 막 계속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블렌딩을 하는 거죠. 비율도 계속 달라지고 개수도 달라지고 품종 자체도 어떤 해에는 요건 뭐 예를 들어서 주로 뭐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가 기본이라면 어떤 해에는 뿌띠베르도가 얼만큼 어떤 해에는 뿌띠베르도 안 넣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품종 자체도 바뀌게 돼요. 어쨌든 그 샤또의 마스터 블렌더가 책임지고 이제 그거를 하겠죠. 그러면 블렌딩.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 골격이라고 치면은 뼈대라고 치면은 살을 붙이는 게 멜롯이에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산미가 그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뿌띠베르도가 이제 그게 이제 산미가 있으니까 그걸 더 집어넣거나 산미가 더 이제 그 골격과 근육이 이제 산미가 좀 더 있다. 그러면은 그 메르도를 좀 더 빼거나 이렇게 레시피가 매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자체도 만약에 옅게 나왔다 그러면은 말백을 집어넣어서 이건 이제 색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말백을 집어넣어서 색깔을 진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해 레시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보르도 와인도 빈티지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부르고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약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기술이 훨씬 세게 들어가죠, 이쪽이. 네,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진짜 한번 농사가 그 해에 기후가 이상하고 하면은 확 특정 빈티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보르도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보르도 생산자들 그런 얘기, 뭐 생산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이나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 흔히 말하는 뭐 보르도 망빈 그 빈티지들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리 망빈이라도 여기 샤또는 믿고, 보르도는 뭐 이제 부르고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산자에 대한 이제 뭐 믿음이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양조 기술 여기는 아무리 뭐 작황이 안 좋아도 여기는 믿고 먹는 뭐 이제 그런 고급 샤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무리 빈티지가 그런 망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 정말 날씨가 제일 안 좋았던 해를 꼽아라 그러면 2013년. 네네네. 그리고 2022년 지금 올해 뭐 완전 뭐 망했고 2013이 최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13년도에 이제 그 양조를 할 때 올해는 다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가지고 2017, 18년도에 얘를 까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망빈이 돼버리니까 보르도의 기술자들이 쓸 수 있는 기술 다 쓴 거예요. 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먹어보면
바디감이 조금 1.3 빈티지가 떨어지긴 한데 향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은 크게 정말 최고의 빈티지에 비해서 좋은 빈티지에 비해서 크게 네네. 떨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요게 보르도 와인의 또 재미가 있네요. 오. 그래서 이제 믿고 먹는 샷도들, 믿을 수 있는 샷, 그래서 이제 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등급이나 이런 게 샷도 단위로 그러니까 주어지잖아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한번 등급 얘기를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믿고 먹는 샷도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믿고 먹는 샷도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가격 고려하지 않고 가장 좋은 그 샷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보르도의 또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네네. 보르도가 워낙에 넓은 지역이다 보니 보르도 안에서도 이게 지역이 막 나눠져 있고 네. 지역 안에서도 마을 단위로 AOC가 또 있고 그래서 또 등급 체계도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또 좀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쪼개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크게는 이제 지롱드강. 네, 지롱드강이 크게 지롱드강이 있습니다. 크게 해서 중간에. 보면 남동 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네. 상류가 대서양으로 넓어지면 그쵸. 흘러가는. 네. 나가죠. 그래서 남동 우리가 쪽으로. 상류에서 하류를 봤을 때 왼쪽 땅이 좌안이고 그렇죠. 오른쪽 땅이 이제 우안이다. 상류에서 하류를 봤을 네네네. 때 우안인데 근데 이번 달은 우리가 좌안에 지금 좌안만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좌안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등급을 네네.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죠, 뭐. 네네. 그럼 좌안에 네, 좌안에. 이게 이제 보르도는 이제 우리 부르고뉴 때는 얘기했지만 AOC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등급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AOC에서. 보르도는 AOC하고 등급 체계를 좀 따로 봐야 돼요. AOC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지리적 표시. 그래서 네네. 크게 보르도 AOC가 있고요. 네네. 보르도 수페리어 AOC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메독 AOC가 있고요. 오메독. 그러니까 좀 이것도 이제 조금 점점 단위가 좁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까지 가요. 뭐 네네. 포이아, 산줄리안, 산테밀리오. 산테밀리오는 우한이지만 네네. 뭐 생줄리엥 마르고, 뭐 예. 이런 데 뭐 하고. 이렇게 좁아질수록 조금 더 뭐랄까,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AOC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부르고뉴랑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죠? 근데 다른 점은 보르도는 AOC에서 클라스, 프라미에 크루, 뭐 크루라든지 클라스 이런 말을 AOC에 안 써요. 등급 체계는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등급 체계를 또 따로 봐야 되는 것이 사실 그 첫 번째, 특히 메독 지방을 좌안에 있는 메독을 네네네. 중심으로. 좌안을 중심으로 1855년 만국박람회 때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와인을 전시 품목으로 우리가 그 박람회 엑스포에 가지고 나가자라고 정하면서 그 보르도 상공회의소한테 이 와인들의 뭐가 좋은지 등급을 매겨라라고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메독 이제 보르도 좌안의 그 등급 체계의 시초인데 이거는 AOC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1855년. AOC는 1930년대에 생겼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미 크루 클라세, 그런 크루 클라세라는 등급 개념이 그때 나타났고, 그때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네, 그거를 나눠놨어요. 등급 체계와 AOC를 조금 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눴는데, 1등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샷도. 5대 샷도? 네. 5개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르도에, 그리고 보르도 좌안에, 뭐, 샷도가 숫자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뭐, 몇백 개, 아마 뭐,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몇 개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1, 2, 3, 4, 5등으로 나눈 게 아니라, 탑 60개를 고른 다음에, 나중에 61개가 되는데, 나중에, 를 고른 다음에, 탑 60개 중에서, 1, 2, 3, 4, 5를 이제 등급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등급 외인 거죠. 그때는 1855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등급 그 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등급에 들어가지 않은 클라세. 그 클라스에 들어가지 않은 등급 외 와인 중에도 좋은 게 있을 엄청 많죠. 그 61개 못 들어간 친구들끼리 서로 등급을 나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크리, 부르조와 수페리어. 이게 제일 위에요. 그다음에 크리 부르조아,
네네네. 요 정도가 이제 붙어 있으면 오케이 얘는 살만하겠다. 아 그것도 이제 써 있구나. 네. 그랑크리 클라스 185 이렇게 써 있듯이. 네, 써 있습니다. 그것도. 아. 네, 수페리어라고 돼 있으면 조금 더 윗등급이니까 네네. 저는 그 있으면 삽니다. 저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프로미어 그랑크르 클래스, 그러니까 5대 샷도 그 1등급은 프로미어 그랑크르 클래스라고 써요. 네. 근데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2GM, 2GM, 뭐 까트리안 그 그러니까 생긴 뭔가 그랑크르 클래스는 2, 3, 4, 5를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안 써요. 그냥 그랑크리 클래스, 클래스라고. 185. 맞아. 보르도 개요를 저희가 하면서 등급 얘기까지 얼추 들었는데 좀 몰랐었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먹어볼 와인들도 그죠? 그랑크리 클래스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또 먹는 그렇죠. 재미도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도 저희 보르도 와인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말술로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술렁요